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해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쪽도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손님들도 확실히 줄고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다음 달 월세랑 수도세 내려면 해야죠. 손님이 아예 안 다녀버려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안 나오고. 근데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심해서 유지도 못할 정도로 없어요, 손님이. 지금 칼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아직도. 작년 대비 매출액이 큰 타격을 입어서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나오지 못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의 인터뷰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는 꽤 심각합니다. 피해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제가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식당인데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 손님이 줄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 굉장히 대형 식당을 갔었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그 시간이면 굉장히 그 많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었는데 가보니까 그 몇 테이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께 어느 정도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조금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8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지역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4, 4분기 대비 동북권의 경우는 제조업은 약간 상승했고요.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때 이 기준이 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3월을 제외한 그러한 수치여서 현재 동북권 같은 경우도 제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서남권의 같은 경우는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의 상당한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보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환란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여동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지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멈춰질 거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 그리고 화훼농가나 그리고 양식업 같은 경우는 또 운수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 자영업자들 일반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50% 이상의 지금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출 같은 경우도요, 한 10에서 20% 정도 매출 감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한 수치만을 봤을 때 이제 우리의 경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멈춰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와 같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이 국민들의 극도로 위축된 소비 심리입니다. 경제 문제는요, 대외적인 그런 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 이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소비 심리는 한번 위축이 되면 정상으로 되어도,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과거처럼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극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쉽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부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일부터 중고등학교 3학년들이 우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소위 이제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공부에 좀 취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좀 공부를 좀 등한시한 공부를 못한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유리할 것으로,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받는 그런 그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물론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뭐 평가가 이루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온라인 수업 내용이 분명히 그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어떤 그 평가가 매겨지게 된다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일방은 손해가 날 수밖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지금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제 그 전화로.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쌍방향 수업이 되지 못하고 원방향, 한방향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온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만 대면 수업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학생들의 어떤 수업 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단 한방향 수업으로 인한 어떤 그 수업 시간 내에 어떤 그 대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학생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온라인 수업은 어떤 평준화적인, 그러니까 중위권의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나 교육 당국도 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염려스럽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시험 평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온라인 수업 내용이 전혀 별개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예.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개학이 연기되면서 대학생들의 개강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이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업료의 일부 환불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명확하게 어떤 그 솔루션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주장, 또 학교 측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대학 수업료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수업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료 일부 환불의 주장 분명히 공감이 갑니다. 또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지금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료의 그 일부를 환불하게 되면은 사실 그 대학은 일반 기업과 달라서 등록금의 어떤 그 비중이 거의 한 100%에 가까울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일부 환불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부가 나서야 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천재지변의 상황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또 일부 정치권에서 최근 대학 등록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반환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 또 학생들의 입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4.15 총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그날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또 감염 방지, 대책, 또 해외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인지 그 이유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또 경제는 심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많은 대책을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소외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떤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재난자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과 대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 줬으면 하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국민경제, 국가경제, 가정경제가 파탄난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진정이 되면 정상화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준비거든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대규모의 지방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SOC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해법도 없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전라남도 또 우리 22개 시군의 지자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금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TF팀을 결성을 해서 예산의 어떤 신속한 집행,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 발전과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준비했을 때 준비하지 않은 그 지자체보다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그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그 준비이고요. 또 한 발 앞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전망에 대해 고민해보고 예측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정화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